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채널을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델렌 밀라드라는 남성이 벌인 이야기예요. 델렌은 우선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로서 자신이 원하던 게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던 삶을 살았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을 다 가질 수 있었고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주로 친구들한테 엄청 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돈으로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그렇게 돈으로 유지했던 친구 중 한 명은 마크 스미치라는 남성이었고 이 남자는 래퍼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델렌은 1985년 8월 30일 토론토에서 아빠인 웨인 밀라드랑 엄마인 매들린 밀라드 사이에서 외동아들로서 태어났어요. 이 집안은 정말 백만장자 집안이었고 델렌의 할아버지가 60년대에 밀라드 에어라는 화물을 주로 다루던 항공사를 차려서 대박이 났었죠. 델렌의 아빠인 웨인은 이 사업을 물려받았고 이들은 부동산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고 부유한 삶을 이어나갔죠. 델렌은 물질적으로만 원했던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건 부모님이 다 하게 해줬어요. 자신들 소유 공항에서 델렌이 고작 10살일 때 자동차 운전도 하게 해줬고 10대 시절부터 비행기 조종까지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델렌은 이렇게 원하는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학교 생활은 잘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가 별로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주머니에 강아지 간식을 넣고 다니면서 맛있다고 그걸 먹곤 했다고 해요. 또 자신의 외모에도 자신감이 없는 편이었는데 아이들은 그걸 알고는 델렌의 외모를 가지고 놀렸죠. 델렌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인기를 얻고 싶어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델렌의 아빠는 델렌이 세계 최고 기록을 따서 유명하게 만들어준대요. 그것은 바로 사실 좀 억지였는데 최연소로 헬리콥터랑 소형 비행기를 둘 다 같은 날에 몰아본 사람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좀 억지처럼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신기록은 신기록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델렌은 학교에서 잠깐 아이들의 주목을 받게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늘 그렇듯 잠시만 관심을 가졌다가 금방 관심은 바로 꺼지게 됐죠. 델렌은 그렇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빠를 향한 반항심이 특히 더 커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찐 이유가 아빠가 자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런 거라고 아빠를 탓했고 대학교에 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바로 자퇴를 했어요. 또 아빠랑 같이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말만 일을 하는 거지 그냥 월급만 받고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마약과 파티가 전부였죠. 웨인은 사실 델렌이 파티를 벌이고 한심하게 사는 걸 알긴 했지만 본인의 이혼 이후로 웨인 또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알코올 문제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델렌이 파티를 벌일 때마다 그냥 문을 닫고 방으로 올라가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웨인은 델렌이 자기처럼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했지만 델렌은 사실 사업을 물려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이상했던 점 한 가지는 델렌이 파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친구가 많다는 뜻은 아니었죠. 그의 파티 손님들은 주로 전부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미성년자니까 술을 사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델렌이었기 때문에 그냥 델렌이랑 같이 놀아줬던 거였어요. 심지어 델렌이 자기랑 같이 살기까지 해줬죠. 델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립을 했는데 고등학생들도 델렌을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델렌은 이들을 자기 친구로 유지하는 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심지어 제트스키까지 사주고 럭셔리한 휴양지도 데려가고 명품, 비싼 저녁 등등을 사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리고 이 고등학생 무리 중에 있던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마크 스미치라는 남성이었어요. 이제 마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마크는 1987년 8월 13일에 토론토에서 태어났고
마크가 태어난 가정은 그냥 중산층의 가정이었어요. 마크는 한평생을 반항하러 살았죠. 경범죄 전과도 굉장히 많았고요. 벽에 그래피티를 해서 잡혔던 것과 마약, 난폭운전 등등 전과가 많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마크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래퍼가 되고 싶었다고요. 문제는 마크가 전혀 재능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크의 주변에는 마크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크는 평생 그것만 믿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20대 초반의 마크는 항상 술과 마약에 취한 채 살았고 마약을 팔고 돈을 벌기도 했죠. 마크와 델렌은 2006년 델렌의 파티에서 처음 만났어요. 사실 델렌은 마크를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짜증나고 성가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델렌이 얼마나 노력을 해도 마크는 항상 모든 파티에 참석을 하고 어딜 가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은 델렌을 떠났지만 마크만은 항상 곁에 있었죠. 결국 델렌을 좋아하던 사람은 마크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됐을 때 이들은 단짝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들은 서로의 성격을 좋아한다기보다 서로의 이점을 이용하느라 친해진 케이스였어요. 마크가 델렌의 곁을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됐던 이유는 유명 래퍼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델렌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랑 연줄이 있을 거고 자기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델렌이 마크랑 친하게 지낸 이유는 델렌은 항상 마크처럼 바나나 이미지로 살고 싶어 했는데 마크는 마약, 총 딜러들이랑 연줄이 있다 보니까 마크랑 같이 놀면 자기도 뭔가 그 사람들이랑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2012년 당시 델렌은 만 26세였어요. 델렌은 가족의 돈을 여전히 미친 듯이 쓰고 있었죠. 특히 델렌이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으로는 무기, 중장비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델렌의 새로운 취미는 물건들을 부수고 날려버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켓 런처까지 샀죠. 이렇게 물건들을 날려버리고 파티를 하는 것에 빠졌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들은 이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크랑 델렌이 새로 취미를 들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범죄 저지르기였어요. 이들은 자기끼리만 범죄 미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전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웃들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훔친 물건으로는 농기계들, 차,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등이 있었어요. 돈이 목적도 아니고 단순히 재미가 목적이었죠. 이쯤 되면 여러분은 델렌이 여자친구는 없었나 궁금해 하시겠지만 델렌은 가볍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별다른 진지한 관계는 맺지 못했다고요. 2012년 당시에 크리스티나 누가라는 여성이랑 사귀고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 파티에서 만났고 이때쯤 이들이 사귄 지는 몇 달 차 되던 때였어. 크리스티나는 델렌한테서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델렌이 델렌의 전 여자친구 중에 하나인 로라 뱁콕이라는 여성이랑 아직도 친하다는 점이었어요. 로라는 토론토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두루두루 사람들이랑 원만하게 잘 지냈다고요. 로라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고 로라랑 델렌은 2008년에 로라가 대학에서 연기를 공부할 때 만났어요. 로라는 처음 델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매료돼서 델렌이랑 사귀기 시작했지만 연인으로서 이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짧은 연애를 끝냈지만 이들은 간간히 만나고 가볍게 잠자리를 가지던 사이였고 델렌이 새로운 여자친구들이 있어도 이들은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델렌이 크리스티나를 만나던 2012년에도 이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만남을 지속했죠. 델렌은 당시 크리스티나랑 자신이 오픈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크리스티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2012년 2월 로라의 생일이 됐고 크리스티나는 로라를 약올리려고 문자를 하게 됩니다. 로라야 생일 축하해. 델렌이랑 나랑 처음으로 잔지 1주년이기도 하네 오늘이 라고 보냈고 로라는 괜찮아. 나는 몇 주 전에 델렌이랑 잤어.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크리스티나는 분개했고 델렌한테 후에 로라랑 델렌이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고 당장 연락을 끊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델렌은 로라한테 문자로 너는 나한테 좋지 않아. 자기 발전 좀 해라. 전에도 이런 말 한 적 있지만 앞으로 잘 살아 라고 보냈고 그 후에는 크리스티나한테 문자로 나는 걔를 다치게 할 거야. 그리고는 나를 떠나게 할 거지. 그 여자를 우리 인생에서 없애줄게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3일 로라 벱콕은 하루아침에 실종이 되게 돼요. 로라를 처음으로 실종 신고한 것은 로라의 전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인 션이었어요. 이 시기쯤에 로라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자해를 했고 약물에 강하게 의존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집도 없어서 노숙자로 전락을 하면서 성노동자로서 일을 하기도 했죠. 션이랑 로라는 헤어졌었지만 여전히 가까웠고 션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로라를 위해서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머물 곳을 알아봐주기도 하고 아이패드까지 사주면서 인터넷으로 매일같이 일을 찾아볼 수 있게도 해줬어요. 이들은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요. 로라에게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자 션은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로라가 정신문제로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과 성노동자로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수사를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션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전단지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로라의 근황을 묻고 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을 해서 로라를 찾는 데 열중이었어요. 그렇게 고용된 사립탐정은 로라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대폰 기록을 찾게 되는데요. 로라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전화 기록이 남았던 사람은 델렌이었고 8통이나 기록이 있었어요. 션은 이 기록을 가지고 경찰한테 가서 자기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져왔다고 델렌이라는 사람 좀 조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당시 로라는 이미 델렌과 마크에 의해서 살해당한 후였죠. 로라가 죽기 2달 전인 2012년 5월, 사실 델렌이 크리스티나한테 로라를 없애겠다고 했을 때 이때부터 델렌은 일꾼들한테 자기가 반려동물들 장례, 화장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자신의 집에 소각로를 지어달라고 시키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의 아들이 시키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소각로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거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델렌은 참지 못하고 그냥 공업용 소각로를 구매해버리게 되죠. 이 공업용 소각로는 7월 5일 도착 예정이었어요. 로라가 실종된 날짜인 7월 3일에서 고작 이틀 후였죠. 그리고 실종 하루 전인 7월 2일, 델렌은 마크가 개인적으로 알던 총 딜러한테 가서 총까지 구매한 내역이 나왔어요. 마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델렌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리기는커녕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델렌은 사건 당일인 7월 3일 오전 7시 반경에 마크한테 문자로 1시간 내로 미션 시작 예정이라고 보내게 됩니다. 정확히 미션이 뭐였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짐작해 보았을 때 마크가 로라를 태우고 자기의 집으로 왔을 것이고 총을 쏴서 죽였다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면 사건 다음 날인 7월 4일 델렌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은 바로 사람으로 추정되는 긴 물체가 파란색 방수포에 둘둘 쌓여서 바닥에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델렌의 강아지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7월 5일은 그의 소각로가 도착을 했고 소각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집이 아닌 아빠의 비행기 정비 창고에 설치를 했어요. 델렌은 바로 이용해보기 전에 몇 주간을 테스트를 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7월 23일 델렌은 마크한테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정확히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바베큐 구울 준비 다 됐다. 고기 가져와. 그리고 이날 델렌의 구글 검색 기록에는 사람 시신 화장할 때 온도를 검색해본 기록이 남아있었죠. 이날 델렌의 사진첩에는 새로운 사진과 비디오가 추가가 됐어요. 사진은 마크가 소각을 할 때 쓰는 쇠 갈퀴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동영상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빨간 불똥이 휘날리는 영상이었어요. 뭔가가 타고 있는 것을 찍은 듯한 동영상이었죠. 그렇게 이 둘은 로라한테 끔찍한 짓을 하고는 마크는 심지어 로라가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까지 훔쳐서 자기 컴퓨터에 연결을 한 후 로라의 아이패드에서 마크의 아이패드로 이름까지 바꿨어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심지어 이걸로도 부족해서 훔친 로라의 아이패드로 자신의 랩을 녹음하고 작업하는 용도로 썼고 그가 처음으로 녹음한 랩의 내용은 로라를 살해하는 내용에 대한 랩이었다고요. 이들은 사람을 죽이고 집이 아닌 아버지의 사업소에서 사람을 화상까지 시켰는데도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잡힐 기미가 안 보였고 이들의 자존감은 점점 더 높아만 갔어요. 천하무적같이 느껴졌죠. 그렇게 이들은 4달 후 또 다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살인의 피해자는 델렌의 아버지인 웨인이었어요. 웨인은 이때쯤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델렌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면 자기가 나중에 물려받을 돈이 적어지니까 말이죠. 델렌은 이걸 막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더 반항을 하고 더 엇나갔죠. 점점 반항이 심해지자 참을 수 없었던 웨인은 델렌에게 앞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겁을 주게 됩니다. 델렌은 여기서 큰 위협감을 느꼈어요. 자기가 하는 일도 딱히 없고 아빠의 돈으로 기생충처럼 먹고 사는데 아빠의 돈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2012년 11월 29일 웨인은 자택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경찰은 이걸 보고 바로 자살로 종결지었다고요. 총을 맞은 부위가 우연이었던 건지 자살을 했을 때 보통 나오는 각도랑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자살로 종결을 내리고 추가적인 수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죽고 델렌은 아버지의 사업과 유산을 다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을 썼던 직원들을 제일 먼저 다 해고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각로가 있는 정비창고를 자기만의 놀이터로 본격적으로 쓰게 되죠. 이 정비창고에는 마크랑 자기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훔친 이웃들의 물건들을 보관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고 마크랑 델렌은 이번에는 트럭을 훔치고 싶었어요. 그들이 훔치고 싶었던 트럭의 모델은 다찌 램이라는 픽업 트럭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인터넷으로 다찌 램을 검색해서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팀 보스마라는 남성이 올린 매물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시범주행을 해보고 싶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사실은 살 계획도 전혀 없었고 훔칠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건은 더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팀 보스만은 당시 32살이었고 가정적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당시 갓난아기의 아빠이기도 했어요. 그가 좋아했던 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컨트리 음악이었고 하나는 자신의 트럭이었다고요. 하지만 트럭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지금 자기 가족이 유지하기에는 힘에 부쳤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팔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물을 내놓고 연락이 온 게 델렌 밀라드였어요. 그들은 5월 6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팀은 하루 종일 델렌을 기다렸지만 해가 질 때까지도 델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팀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보통 시범주행을 하면 낮에 할 텐데 밤에 온다는 게 찜찜했고 만약에 오면 자기가 같이 따라가야 되나 이것저것들을 부인이랑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시범주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차를 훔칠 수도 있으니까 따라가라고 했죠. 델렌과 마크는 그날 밤 9시에 팀의 집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차도 없이 걸어온 것처럼 보였죠. 팀과 팀의 부인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밤 9시에 차도 없이 자기들의 집에 차를 시범운행해보고 싶다고 찾아왔으니까 말이죠. 팀은 이상했지만 이들이 찾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범운행을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시범운행을 간 지 1시간이 지나고 팀의 부인은 점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해봤지만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이 될 뿐 연락이 닿지 않았어. 팀은 항상 휴대폰을 충전해놓고 연락이 잘 되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어. 다음 날이 밝고 경찰은 팀의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팀을 찾기 시작했어. 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델렌 밀라드라는 남성인 것을 확인했고 경찰은 바로 델렌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찰이 델렌을 잡은 곳은 비행기 정비 창고였어. 경찰이 델렌을 처음 마주했을 당시 델렌의 주머니에 있는 팀의 트럭 차키가 아직도 있는 상태였고 팀의 트럭도 그대로 정비 창고 안에 있었죠. 경찰은 차량을 바로 확인했어. 그런데 안에서 총알 자국이랑 뭔가 소량의 혈흔이 발견됐어. 그리고 경찰의 눈에 다음으로 들어온 건 소각로였죠. 경찰이 소각로 내부를 확인해봤고 사람의 유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팀이었어. 그리고 비행기 정비소 외부 CCTV에서는 밤새 소각로가 작동했던 것과 델렌이 그날 정비창고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서 델렌은 발뺌을 할 수도 없었어. 그렇게 마크랑 델렌은 팀의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처음 경찰은 이들이 팀의 죽음에만 책임이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이들을 체포하고 보니까 델렌의 아버지의 죽음과 델렌이 실종된 로라라는 여성과 연관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이 두 사건을 재수사해서 델렌이 이들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이 세 건의 살인으로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첫 번째로 열린 팀의 재판에서는 마크랑 델렌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최소 25년 복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로라의 사건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로라에 관한 재판이 열렸을 때 델렌이 자기의 여자친구였던 크리스티나한테 편지를 보낸 게 발각됐는데요. 이들은 이때까지도 연애 중이었고 델렌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크리스티나한테 편지로 로라의 사건에 대해서는 입 좀 맞춰서 거짓말 좀 해서 알리바이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따랐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경찰은 이걸 잡아낼 수 있었고 크리스티나 또한 거짓 진술로 인해서 감옥에서 짧게 형기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인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마크는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델렌 혼자 최소 25년형 복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총 합쳐서 마크는 최소 50년 복무, 델렌은 최소 75년형 복무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경찰은 로라나 웨인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동기가 뭔지 알 수 있었지만 팀은 왜 죽였어야 되는지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